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현역 물갈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역 물갈이를 원하는 지역 민심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껏 야당이 잘못했다 이런 여론이 높았고, 그래서 야권이 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현역 물갈이에 대한 이런 열망, 이런 게 크다고 보여지나요? 실장님 어떻게 봐요? 예. 네, 크죠. 크고 이게 이제 광주 정치의 특성인 것 같아요. 광주는 되게 총선이 올 때마다 현역 물갈이 요구가 컸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기대치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이 언제나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엄밀하게 봤을 때. 예. 그만 근데 기대 심리가 높았다. 예, 사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이제 잘한다 못한다 이걸 쉽게 판정할 수는 없지만 뭐 성실성이라든가 의정 활동이라든가 뭐 입법적인 부분에서 노력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네. 그렇게 못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부분이 있고, 네. 그 이렇게 좀 악휘가 안 맞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물갈이 요구가 늘 있어 왔는데 네. 이번에도 아주 컸죠.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허망해졌어요. 이제 스스로 나가버려 가지고 물갈이가 거의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물갈이 당하기 전에 스스로 나갔어요. 아 그렇죠. 아, 이게 광주의 착각이에요. 나가면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선거가 안 냈죠. 어쨌든 이제 물갈이 요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더 민주를 향해서 하는 이 지금 단계에서는 요구인데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이 나가버렸으니까 많이 나갔고 이제 한 2번 남았는데 뭐 네. 많이 나가버리다 보니까 이제 물갈이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쪽에서 이제 뭐 대상자들이 없으니까요. 이제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권이 사라져 버린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국민의당으로 가버려가지고 그래요. 국민의당이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어떻게 이게 그냥 1차 방정식으로 조합을 해도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 갔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코미디를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갈고 싶어서 막 민주당을 공격했는데 네. 갈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새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네. 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말씀드리죠.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자산과 부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낭만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산과 부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자산 부분만 막 승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민선 5기 지자체 선거라든가 네. 총선까지 이어졌죠. 그다음에 대선까지도 어느 정도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재인 대표가 이제 지난번 대선은 저는 거의 진영의 싸움 성격이 있어서 49대 51로 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다 갔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정신을 차리자 해가지고 이제 부채를 한번 계산해보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 있었고 그 부채를 문재인 대표 혼자 감당할 것은 결코 아닌데. 어쨌든 그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많은 지지를 얻었고 현재 대표로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에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부채는 사실 예를 들면 광주에 삼선 의원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안한 삼선 의원은 그것을 문재인 대표 한 명의 잘못인 것으로 아주 상징 조작을 잘했죠. 친노로 전략에서 딱 공격 지점을 그렇게 나놓고 본인은 아닌 것처럼 삼선 의원이 우리 시의원 네. 전진숙은 그러게 당의 혜택 조금 정도밖에 안 받은 의원보다 더 책임감이 없는 이런 행태를 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부채 말씀하셨는데 부채를 생각할 때 그때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부채를 같이 져야 할 의원들이 공격을 했고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정권이라고는 어느 정권이든지 자산과 부채가 함께 올 건데 제가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그 DJ 정부 같은 경우는 DJ 정부 같은 경우는 그 탄핵 국면에 열린우리당 창당과 함께 그 부채가 인적 부채들이 한꺼번에 소멸된 묘한 특성이 있어요. 그 뒤로 부분적으로 부활하면서 통합하긴 네. 했지만 많이 털려 나갔죠.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 죽음 이후에 부채에 대한 인식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매력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뭔가 뭡니까 그 이제 돈 이야기 했으니까 네. 일종의 그 부도나기 좋은 수표 가지고 이제 계속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대선에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계속 깨지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유권자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낭만주의적인 정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네. 뭐 이제 이런데 그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대상체가 참여정부의 최대 수혜자처럼 보이는 네. 이제 비서실장을 했고 대표로 있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있고 이제 총선이 좀 다가오고 뭐 그 내부의 경쟁 세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리하는 와중에 네. 책임 회피를 위한 모두가 져야 될 책임을 문 대표 내지 어떤 특정 세력 한쪽에 책임을 전가한 측면이 크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있겠죠. 일정 부분 예. 있지만은 본인들이 져야 될 책임 이상의 것을 묻는 방식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런 프레임으로 해서 어떤 종편의 그런 여론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식 뭐 그런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증폭이 되어온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현역 물갈이라고 하는 것이 유독 이 호남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에 대한 조금 항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를테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당을 변화시켜내고 혁신하려고 했을 때 걸림돌이 되는 주 중심의 호남 의원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2구 전당대회 하고 이러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친노 패권주의를 강화시켜내고 반노종설을 부추겼던 그 중심에 호남의 의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죠. 네. 강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데 있어서 호남의 의원들을 절대다수로 다 바꾸면 현역을 물갈이하면은 당이 변화한 것처럼 가장되게 표장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는 저는 항변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역에 물론 호남의 의원들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러면 의정을 활동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호남의 의원들이 유독 못했는가.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이종우 실장님이나 오승용 박사가 이야기하셨던 뭔가 정치적인 싸움을 했을 때 자기 몸을 던지지 않고 그냥 안일한 방식으로 대처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남을 변화시키면은 대한민국의 야당의 역사가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이런 기류 때문에 지역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죠.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재선 의원 하기도 어렵고 3선 돌파하기는 정말로 힘들고 지금 현재 4선을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당 한 분에 더불어민주당 한 분, 두 분 계시는데 3선 이상 하게 되면 지역을 떠나서 마치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네. 이들을 마치 근본적인 평가 없이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는 4선 의원도 있고 5선 의원도 있고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물론 그분들이 잘하고 있냐 못냐고를 떠나서 강주에 계신 이분들의 의정평가는 물론 별도로 있어야겠지만 단순히 3번 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물갈이 대상에 가둬버리는 거는 네.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차별을 오히려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표현과 실제가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물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과연 몇 번이었을까? 네. 아마 4.19 이후, 4.19 혁명 이후의 선거, 그리고 아마 87년 민주화 이후의 13대 국회 정도가 그나마 좀 물갈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선거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물갈이가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물 속에는 물고기도 있고 또 뭐 온갖 그 물고기 먹이들도 있을 네. 것이고 혹시 먼지들도 낚시 있을 좋아하세요? 것이고. 그래서 뭐 물고기 얘기, 아까 낚시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비유를 그렇게 쓰셔가지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거기에 저는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매 선거마다 물갈이 요구가 높냐면 진짜 물갈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물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한 구성 요소인 의원만 쏙 뽑아서 교체한 거였거든요. 예. 일종의. 사실은 전체 물건을 전화기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부품 하나를 바꾸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부속품만 물갈이. 교체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물론 핵심 부품이긴 하죠, 의원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 네. 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유권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진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는 물갈이는 거의 된 적이 없고 사실은 의원 교체에 불과했었다는 거고요. 광주 지역에서 의원 교체가 됐건 물갈이가 됐건 이 과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또 분명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현재로서 두 분이죠. 네. 두 분을 제외하고 다 탈당을 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칭하는 물갈이 대상이 됨직할 만한 의원들이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 자체가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과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으로 이른바 핑퐁이 된 거죠.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당이 돼버린 거죠. 그분들이 다 와서 과연 그분들이 이 현역들 많은 분들에 의해서 좀 교체되었으면 하는 여론들이 많았던 분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당의 존재 자체가 탈당을 했던 그분들의 이유가 본인의 재선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선을 위한 탈당이었는데 공천 과정에서 예컨대 전략공천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제껴졌다. 과연 그분들이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겠는가. 그럴 분들이었다면 애초에 탈당할 분 한 분도 안 계셨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당이 그런 과제들, 혁신들을 하려고 했을 때 광주의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지지를 하고 박수를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저 당 지지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현역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민주안에는 거의 없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뭐 대선 때문에 탈당했다고 치고 나머지 의원들은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명분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국민의당 얘기를 좀 진행을 더 해보죠. 자, 안철수 천정배 의원 통합 이후 오늘 박주선 의원이 또 통합 대열에 합류했고요. 앞으로 박준영 전 지사, 김민석 전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세력이 차례차례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민심이 좀 어떤지 이건 좀 누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들 마이크를 안 드시네요. 그럼 뭐 유추는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듣고 싶습니다. 예, 실장님. 사실 뭐 가장 최근의 일이라 네. 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민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 자신의 주관이 가장 주도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 함께 뭐 술 먹고 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광주 민심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국민의당에 대한 것은
좀 미스테리였어요. 제가 주변에 들었을 때는 아직 미스테리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뭐 안철수나 이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지율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사회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너무 한정된 거 아니냐. 그게 너무 편식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지지율 미스터리가 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개된 게 제 생각에 사실 정체성 이야기 하는데 이승만 국부론이나 뭐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광주 예. 안에서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깨끗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제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로 오히려 제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이제 천정배, 뭐 박주선, 그다음에 박준영 한때 이 지역을 어느 정도 호령했던 분들이 뭐 지역은 아니죠. 아무튼 정치권에서 좀 호령했던 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몰려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짧게 이제 예측하고 원래 이제 예측해서 말한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부끄러워하는 분위기를 많이 봤어요. 이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중심으로 뭔가 진행됐을 때는 네. 첫 번째로 안철수라는 초선 의원한테 삼선 의원이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 보고 매우 부끄럽거든요. 호남 삼선 의원이. 매우 부끄러운데 그래서 그 개인의 문제라고 치는데 네.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 지역 대표성이 좀 있거든요. 호남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미미하지만 대표성이 있어요. 특히 박준영 지사 같은 경우는 몰라간 민주당의 첫 번째 이제 그 부활 주자로 도지사가 되면서 네. 삼선을 이 전남 도지사 삼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대선 본선까지 올라갔었고 어쨌든 정치적 경로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호남민, 전라남도 쪽이나 광주 쪽 유권자들 전체가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개인 플레이로 봤던 것이 집단적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네. 뭐 이 정도 저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연말 그리고 1월 중순을 넘어오면서 그때 이미 뭐 소통합의니 중통합의니 대통합의니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던 거고 네. 안철수 국민의당이 창당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 여론조사나 이걸 통해서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던 상황에 주민들을 말아서 전호원 요즘 고생 많지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네. 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머리의 복잡함은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 아예 아이가 됐어요. 지역위원회가.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고 대의원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시구원들 절반 이상이 나가버리고 나니까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시 만들어 복원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제 고민들이 네. 좀 있었고 왜냐하면 시의원이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도 이제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같이 고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또 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가만히. 이거는 언론사에 계시는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유지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라고 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뒷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을 개인을 넘어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리고 6.4 지방선거 때 그가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디 한번 보자. 지켜보자고 하는 거였고 예. 여전히 지켜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는 대단한 실망감이었던 거고 천정배 의원은 저 정치인이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종우 박사 뭐 실장님은 호남을 상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그가 호남을 상징을 했습니까? 호남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그 캐치플레이를 내고 있고 마치 호남의 선두주자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가득 포장을 한 거죠. 물론 그 결과가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과 저는 애증이라고 하는데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마침 호남의 대표 주자로서 기대하고 있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그렇게 해서 호남에 뭔가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네.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국민의당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이고 그만큼 기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군요. 이 천정배 의원이 호남 정치 복원 그리고 뉴 DJ론 이걸 내세우면서 호남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본인을 포장을 하신 거죠. 포장을 했다. 예. 네, 네. 제가 이 실장님. 억울해서 전진숙 의원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어쨌든 지난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네. 이제 천정배 의원이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권자로서 묘하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보도들은 전국적으로 돼가고 있는데 네. 이게 개인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러게 하고 다녔으니까 개인을 넘어선 호남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 머리에 좀 걸쳐져 있어요, 모자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굉장히 곤란하고 불편하고 이제 우리가 연대 책임까지 져야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괜히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예. 진짜로 막 투표해가지고 키워 올리든가 아니면 몰락시키든가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예. 무거운 책임감이 이종우 있네요. 실장님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천정배 의원이 호남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요? 호남의 뭘 대변했는지 저는 안 봤어요. 몰락시키는 것도 책임이다. 네.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예, 두 분께서 이제 진행하고 계세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진행자 다. 네, 오 교수님. 네. 제가 고해성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고해성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어떤 내용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제 제가 지역의 모 신문에 좀그 장문의 칼럼을 썼어요. 네. 칼럼의 주요 내용은 칼럼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하나는 호남 정치 복원론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 그리고 두 번째 그 호남 정치 복원론을 내걸고 정치를 하고 있는 천정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뭐 천정배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방송과 뭐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세게 많이 얘기해가지고 공공의 적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종의 고해성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호남 정치 복원론이 처음 나오게 됐던 게 뭐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할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라남 도지사로 가 계시는 이낙연 의원이 그때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지금 한국 정치에서 호남이 참 침체돼 있고 네. 뭐 레미제라블로 상징되듯이 대선 이후에 맞아요. 호남의 상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이걸 좀 분석하면서 뭔가 호남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모색하는 토론회를 해보자. 그래서 좀 발제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었고 그게 2013년 2월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호남의 위기라는 테제를 제시를 했었고 호남 정치 결국은 호남 정치 복원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건 돌파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문제 의식을 받아 안았던 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강기정 의원이죠. 네. 그래서 2014년 1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187인이 말한다 해서 무등산 높이가 1187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호남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걸 다소 좀 거창했습니다만 용도 3위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호남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호남 정치 복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7대 의제를 선정하고 했었지요. 네. 그 이후에 천정배 의원이 광주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제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할 때 이제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아마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문제 의식은 아마 거기서 그 공유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의 호남 정치론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렇다고 제시해 할 수가 주신 있죠. 교수님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네. 뭐
그 이후 천정배 의원이 호남정치복원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네. 가졌죠. 지금은 아마 이제 그 반복하다 보니까 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 연원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그때 보내줬던 이메일 근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천정배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그 호남정치 복원론 그걸 이제 얘기할 차례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호남정치 복원론의 핵심은 호남의 어떤 역동적인 리더십을 다시 세우자는 것과 네. 진짜 호남 정치의 멋 그리고 경쟁력은 사실은 뭐 대선 주자 이런 걸 떠나서 한국 정치를 주도했던 혁신적인 의제들, 네. 민주화 이후 호남이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의제들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사라졌다. 아, 그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걸 호남 정치 복원을 천정배 개인 정치의 복원으로 사실은 끌고 갔죠. 그래서 네. 4.29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하고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천정배 의원의 호남 정치 복원론은 실제 호남 정치 복원의 합리적인 핵심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천정배 개인 정치의 복원을 위한 행보일 뿐이고요. 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앞서 호남 정치 복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DJ 유훈 정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DJ, 호남, 뉴 DJ, 심지어 당명도 국민의힘입니다. DJ가 만들었던 DJ8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기 부정의 정치입니다. 사실은 DJ가 만든 당을 제일 먼저 부정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핵심적인 삶 천신정의 가장 앞에 나오는 분이죠. 네. 그렇네요. 그렇죠. 예. 자기 부정의 정치입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자기의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적까지도 부정하는 정치가 어떻게 호남 정치의 복원이고 호남 정치의 미래일 수 있겠는가? 네. 그런 점에서 천정배 의원이 호남 정치 복원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에 더 이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실제의 모습도 네. 개인의 어떤 선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행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네. 네. 속 시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그랜드 오픈. 아니 그 박지원 의원이 탈당할 때 제가 그런 말을 물어봤었어요. 아니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밖으로 나가서 통합을 하겠다. 뭐 정동영, 뭐 천정배, 뭐 김민석, 박준영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호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지적이 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세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호남 정치 세력들이 뭉치는 모습이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모습이 함께하는 모습이 호남 자민련을 보는 듯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당의 미래 모습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차원이 아니고 이제 네. 그 호남 자민련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방금 이제 오금용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제 호남 정치 복원,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 전부터 늘 주장해왔던 바예요. 그 내용도 오 박사님이 명쾌하게 정리해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천정배 의원의 의미가 그것을 공론의 장의 정치인이 언어로서 던졌다는데 천정배 의원의 출사의 의미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시켜 버려서 오히려 나중에 이 호남 정치 복원이란 말이 이미 오염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공론의 장에 올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타락시켜 버려서 이제 참 이런 다시 내놓기도 애매한 네. 이제 이런 안 좋은 환경을 또 제공해 줬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했던 그 평범하고 의미 없는 공천은 정말 문제였어요. 그래서 천정배 당선의 의미보다 그때 민주당의 그런 안이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때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요. 호남 자민련 관련해서는요. 일단 윤리의 문제에서 정치 윤리의 문제에서 저는 이분들의 행동을 전혀 탓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은 정치 윤리의 문제에서는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아니면은 박지원이나 누구나 비슷한 선상에 서 있다고 봅니다. 다 못했고 다 매갈이 없어요. 예. 단지 그럴 뿐이에요. 네. 예. 정치 윤리의 문제에서는 그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제 하나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호남민심만 좀 모두가 호남민심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호남민심 어쩐가 보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호남민심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필요한 게 예. 그냥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정치적 전망이 이렇다. 예, 그 말 좀 그만했으면 호남민심 좀 그만했으면 쓰겠고요. 네. 그 다음에 호남 자민련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예, 우리가 한 두세 번 지더라도 네. 큰 정치에서 지더라도 오히려 호남 자민련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민련은 한국 정치사에서 결코 나쁜 정당이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시대 정신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 정당인 건 분명하죠. 네. 근데 호남은 좀 취해 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늘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는. 그래서 중심 역할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고. 네. 근다고 해서 이제 호남 고유의 작은 유격전이라도 펼치면서 세를 확장시켜 보려고 하면 바로 호남 자민련 아니냐는 비판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호남 정치복원에 진짜 야문 사람이 나와서 한다면 호남 자민련 소리 들으면서 하나씩 출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럼 지금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니요. 이런 통합 지지를 움직임 받을 있지 수 않습니까? 있다 없다는 아니겠죠. 근데 네. 부분적인 지지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부분적인 지지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지역구로 쪼개져서 또 치러지는 전쟁이기도 하니까요. 네. 어떤 지역구에는 이것이 더 중요한 진실이 되고 어느 지역구에서는 또 다른 게 더 중요한 진실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은 놀랍게도 이 토론을 하는데 뭐 지역 발전이나 성장이나 이런 말 우리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호남 사람들은 이제 김욱 교수가 저기 낯선 상식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주빈 기자도 이야기를 했죠. 여전히 호남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신성 제국에서 고고한 가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역 발전 이야기하자면 저도 별로 내놓을 게 없긴 하지만 호남 자민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예, 호남 자민련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누군가가 욕먹을 각오로 용기 있게 거기에 뛰어들면 그 유격전을 펼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정치 세력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 교수님. 호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에는 지역당은 나쁜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기사당 바이에른주에 기사당 사례가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스코틀랜드 민족당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죠. 다 네. 지역당들입니다. 근데 이제 호남 자민련이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패거리 지어진 정당은 일단 나쁜 것, 그렇지 않은 정당은 좋은 것인데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라고 하려면 그 결과물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당이 정말 국가적인 주요한 의제 또는 방향에 반해서 지역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법안을 만들거나 또는 정책적인 어떤 지향을 가져간다면 네. 저는 그건 뭐 100번 비판을 받아도 뭐 억울할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남 자민련이라고 얘기되는데 지금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미리 호남 자민련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네. 말로 이야기해서 그걸 어떤 일종의 낙인과라고 하나요? 뭐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지역당이냐 아니냐 그 논란보다도 더 관심이 가는 건 선거 결과가 국민의당이 결국 표를 얻을 수 있는 건 호남 외에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호남 의원 다수가 국민의당으로 갔다라는 거죠. 순수 가정으로 그들의 국민의당 주도하는 분들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일까?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호남 자민련이 생겼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은 뭔가? 과연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화로 가는 단초가 되는 것인가? 저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 또 다른 뭔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네. 오히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게 과연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 성공을 거둔다면 그 종잣돈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를 예측해보고 전망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단순히 대선을 앞둔 합종연행의 성격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큰 그림으로 대선 전에 어떤 헌정체제의 개편과 같은 네. 그런 큰 그림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는 것은 뭐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호남 자민련이란 어떻게 보면 비판을 위해서 만든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더 민주에 있던 호남 출신 의원들이 별 명분도 없이 나가서 뭉쳐서 당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비판, 반발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호남 자민련이란 그 지역당, 그러니까 지역의 당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더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저희가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갑자기 얼음을 갈아가지고 얼음 가는 소리가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가 협동조합 마을 카페, 아름다운 송정시라는 곳인데 참 현장감 있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바지에 가면서 전망해 볼 텐데 국민의당 앞으로 어떤 총선 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질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정당법이 있고 이제 공직선거법이 있는데요. 네. 또 뭐 정치자금법도 있고 그러죠.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특히 야당 정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또 제도적 기반도 있거든요. 그 개인 인물들의 역량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제도 기반이 있는데 정당법하고 공직선거법이 저는 이 정치의 왜곡을 네. 심화시키는 또 그 이제 유권자와 유권자를 대표하는 자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게 대의 정치의 간극을 벌리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역당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지역당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 호남 자민련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한국의 정당법은 정당을 만드는 걸 굉장히 방해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굉장히 방해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아주 제한하는 법들이에요. 그러면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수록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수록 정치 엘리트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치적 자유가 제한돼 있다는 것은. 이게 진입장벽이 많다 보면은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 승하게 되고
정치 엘리트들의 이제 저 가장 높은 집단이 이제 국회의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국회의원들이 이 전체 자기 직업군 보호 차원에서 정당법하고 공직선거법을 결코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마이뉴스가 좀 더 근본적으로 제도 부분으로 한번 가가지고 정당법하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정치 왜곡에 이렇게 왜곡을 심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또 반대로 그것을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풀었을 때 어떤 정치적 효과가 났을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취재도 해보고 이런 네. 자료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끝나가니까 이 말 못 할까 봐서 아니 질문은 국민의당 관련 질문이었는데 제도 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전 의원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결과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녹화한다. 그 1분만 저기. 네네 하시죠. 그러니까 정당법이 굉장히 잘 그 정당법이 정당을 말하자면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정당법 자체가 없죠, 교수님. 법이 있나요? 법은 있나요? 그 아무튼 프랑스가 없던가 모여서 결의하면 당이 되는 수준까지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법이 그러게 그 정당을 만드는데 방해하지 않는 법이었다면은 훨씬 정치는 역동적으로 돌아갔을 거고 천정배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천정배 네. 의원 같은 분들이 그냥 전국 정당을 만드는 구조로 가지 않고 임팩트한 지역 정당으로 유격전을 전개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네. 언제나 전국 정당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의 정당법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 저기 그 정당법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네. 정치 구정이 결국 양당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당법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이종우 실장이 이야기했던 정당법에 대한 개정에 관련해서 특히 지역 정당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의를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마 5개 지역위원회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되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 번도 개정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역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야기가 좀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과 이후에 총선의 결과가 어떨 건가 하는 것은 예측 가능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정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불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1월 말이에요. 아직 총선까지도 한 3달 남아 있죠. 3달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민심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결판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조마조마한 마음에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다만 이런 바람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주 전남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당 하나가 100% 자기 정당의 국회의원을 심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뭐 6대 4라든가 뭐 이런 정도가 돼서 힘이 좀 팽팽하게 좀 갔으면 네. 좋겠다. 그래야지 긴장 깃발만 관계로. 꽂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딜레마에서 저희들 스스로도 벗어날 것 같고 실은 공직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도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내기 위한 노력과 또 그것을 가름해서 볼 수 있는 유권자들의 눈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 교수님.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당의 필요성은 긍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지역당보다는 그래도 전국당을 더 선호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갈등들을 처리하는 일종의 백화점과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국한됐을 때 과연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역당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선호는 그렇다는 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미국 하면 흔히 양당제라고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미국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요? 번갈아 가면서 막 이렇게 집권하는 것으로 뭐 당선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미국 그런- 정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네요. 제가. 그런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예.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흔히 미국의 양당제를 원 다미넌트 투 파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정당이 각 지역 주나 네. 지역에서는 독점적으로 지배를 해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두 개의 정당이 경합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원 다미넌트 투 파티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깃발만 꽂아도 되는 지역이 미국이 숫자로 세어보면 더 많을 겁니다. 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양당제에 대한 좀 신화를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실제 양당제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당선되는 사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 많았으면 많았지 우리나라가 많지는 않다. 또 그에 따른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들도 우리보다도 훨씬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우리가 더 심각하진 않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정치를 분석하고 평가했던 기존의 시각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라는 편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질문에 이제 응답할 시간인데요.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대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달 넘게 시간이 남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고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 같습니다. 안철수 돌풍 국민의당이 지금 존재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새 정치를 떠나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기득권 또 개파 정치, 네. 패권 정치 낡은 것들에 대비되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안철수를 통해서 찾았던 거고 안철수가 해주길 바랬던 거고요.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당을 지켜보고 있고 아예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누가 그 새로움에 걸맞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성공하느냐 혁신 경쟁이 불붙겠네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너무 이 국민의당 그리고 뭐 천정배 의원, 박지원 의원 얘기만 많이 했는데 뭐 끝으로 더민주 얘기를 좀 해보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체제 들어서면서 혁신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철희 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뉴파티 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기존 정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파티 뭐 거부 10개명 이런 것도 내놓고 이적 쇄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움직임 이거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예. 전 의원님. 뉴파티 위원회가 당 문화 개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뉴파티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들에게 거는 기대도 실은 많이 있어요. 지난 24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의 당원 플러스 일반 시민들도 왔는데 그들을 보고 뭔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들이 내놓은 뉴파티 거부 10개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합니다. 아, 그러세요? 창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방금 10개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그렇게 갔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뉴파티 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의 몇 명을 빼고는 다 밖에서 정치를 제3자 입장에서 평론을 하거나 봤던 일반 시민으로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 눈에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네. 우리는 들어가서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굉장히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 위원회에 새로 영입된 분을 중심으로 해 구성되어 있는 뉴파티 위원회에 그거는 기대는 이분들이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이 하두를 가지고 새롭게 영입되신 분들이고 네. 새롭게 분명히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당 내에서 인적 쇄신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그동안에 조직이 움직였던 방식이 있고 조직을 구성했던 또 다른 시스템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운영 방식의 절대적인 변화와 어떤 저희가 규칙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 분들은 작은 목소리에
한 번 쓰는 일회용으로 저는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넘어서서 정치 쇄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전체적인 판가리를 새반짜기를 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데요. 오 교수님. 뉴파티 위원회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네. 실제로 10개명 할 때 어떤 위원께서 전화를 하셔서 뭘 넣어야 되겠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예.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10개명 만들어서 하는 것부터 안 하기로 선언하라고 넘삼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뭐 중요한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덧붙일 얘기는 없고요. 다만 제가 좀 조심스럽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 네. 뉴파티 위원회가 사실 10개명은 그냥 뭔가 성과를 빨리 내놓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과정에서 급하게 나온 겁니다. 충분한 고민의 과정이 없었고요. 네. 그게 지금 현재 뉴파티 위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출마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뉴파티,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한 과제, 과업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 내부에. 그러니까 10개명 정도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예. 무엇을 뉴파티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칫 뉴파티 위원회가 이철이 개인의 어떤 개인기에 의존하는 위원회로 가버릴 경우에 사실 뉴파티는 당에서 앞으로 새로운 정당의 발전 모델을 도출하겠다고 지난 재신임 국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공약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나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임무를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 조직인데 선거라는 국면에서 다수의 출마자 대부분이 출마자들이죠. 네. 출마자들이 참여해서 실무자는 또 없어요. 과연 여기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결과물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위원들 플러스 실제 그런 뉴파티의 과업들을 할 수 있는 실무 그룹들이 결합되는 것이 지금 현재 뉴파티에 가장 필요한 것 같고 아주 중요한 그 준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뉴 데모크래시라는 우리나라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뉴파티 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조직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클린턴 시절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외에 걸쳐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당의 어떤 비전, 정책, 전략 그리고 당의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변화된 아이디어들과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창구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뉴파티 위원회가 그런 형태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전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뉴파티 위원회 앞으로 갈 길, 방향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실장님은 뉴파티 위원회를 포함해서 더 민주가 앞으로 어떻게 더 혁신하고 바뀌어야 될지 아마 용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지혜를 집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까지 더 민주가 이제 해온 이건 이제 공학적 관점에서만 좀 보면은요. 더 민주가 해온 몇 가지 좀 이 괜찮은 그 진행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좀 포지티브한 것들이었어요. 네. 그 네거티브적인 요소들은 이제 원래 안에서 좀 경쟁했던 세력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예쁜 그림들만 잘 그려왔는데 이제는 좀 피를 뿌리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를 뿌린다. 여전히 이렇게 숨어 있는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살생부를 지금 작성하고 계시나요? 제가 뭐 민주당 당원 아니지만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단두대에서 사람이 누가 잘리는 것도 재밌거든요. 네. 그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 정도 용기를 지금 이 국면에서 그 정도 용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이제 원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그걸 못할 거란 이야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굳이 의미 없이 그렇지만은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신진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건 공학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꼭 선수를 말하는 것은 네. 아닙니다. 저는요. 선수에 걸맞는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세력은 있어서 언제나 이제 그 세력이 또 다른 이렇게 불편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이 부분에 대한 제거 작업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제거 작업은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 형식으로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러할 용기를 가진 정당이 돼야 된다. 이제 제 이야기 요체는 그고요. 그 용기 중에 하나가 다시 강조하지만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같은 그 네.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법들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희가 긴 시간 동안 호남 민심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글쎄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어떤 게 호남 민심일까? 여기에 대한 응답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호남 민심이 뭐 어떤 후보나 어떤 세력, 어떤 당에 딱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2달여 남은 총선 기간 동안 누가 더 혁신하고 누가 더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의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